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해서 논하고 있냐면 양자 물리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왜 양자 물리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냐면 이유는 간단했죠. 뭐냐면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게 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에 양자 물리학의 탄생 배경을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를 거쳐서 현대 물리학자들까지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에다 맞췄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떤 거였냐면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 결실을 지금 우리는 현대 문명으로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자 구조에 대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에 대한 논쟁이 도대체 어떻게 끝났나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양자역학 체계가 어떻게 발달을 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논해보고, 이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가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있는 데모크리토스가 여기 한번 연도를 한번 봐봐요. BC 약 한 460년대경 바로 이때예요. 이때 태어나셔서 380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경이에요. 그쯤 어디께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데모크리투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원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쪼개고 하다 보면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무엇인가로 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원자, 다시 말해서 아톰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분이 여기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엄청 흘렀어요. 언제까지 흘렀냐면 다음과 같이 이때까지 이렇게 흘렀어요. 그 전까지는 원자론이라고 하는 게 묻혀요. 왜 그러냐면 원자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다시 여기에 있는 영국의 물리학자면서 화학자면서 기상학자였던 돌턴이 다시 원자설을 다시 재창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턴의 업적에서 가장 큰 거는 원자설을 첫 재창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돌턴이 1802년도에 주장을 했던 다음과 같이 이렇게 5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실제적으로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은 약간 오류도 있어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류에 대한 내용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보면은 스스로 이해들을 해보려고도 한번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돌턴은 약간 이제 재미있는 역사가 조금 있는데, 돌턴은 12세 때 12살 때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을 했냐면 형이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2살 먹었을 때 그 학교 교사로 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수학과 자연과학을 이렇게 가르쳤던 게 여기에 있는 돌턴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 14, 15년 정도가 흐른 후에 약간 20대 중반 정도에 맨체스터 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여기에서 자연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운 분이 여기에 있는 돌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를 그만둬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돌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체의 압력에 관한 돌턴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제거리는 원자설이라고 하는 것도 1803년도에 또는 여기 있는 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화학 쪽에서 많이 들어봤던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때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반사와 굴절 같은 것도 바로 그 후에 이렇게 연구를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돌턴이에요. 근데 돌턴은 원자설이라고 하는 걸 왜 제창을 하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질량의 법칙하고, 그리고 또 하나 화학 쪽에서 2대 법칙이라고 하는 아까 배수비례 법칙하고 또 하나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게 화합물들을 구성하는 각 원소들의 질량 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들을 구성하라는 각 성분 원소들의 질량 비가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는 원자설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바로 이게 돌턴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입장에서 배경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조금 아까 얘기를 했듯이 화학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들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돌턴이 제창을 했던, 돌턴이 만들었던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종류의 물질을, 화합물을 이렇게 섞을 때 그 질량 B가 어떤 정수배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 쪽에서 배워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졌던 분이 여기 있는 돌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제거리로 다시 돌아오죠. 돌턴은 다시 원자설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재창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모양을 생각을 했냐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에요. 다음과 같은 다시 말해서 모델이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공 같은 모양으로 원자를 이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여기는 위키에서 이렇게 따왔어요. 위키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어떤 걸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같은 원소의 원자는 같은 크기와 질량,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같은 원소의 원자는 같은 크기와 질량 그리고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원주율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바로 거기에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주장을 보게 되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은 맞을까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어떤 걸 써놨냐면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뀔 수 없으며 없어지거나 생겨날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장도 그럴듯한데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대과학을 아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화학 반응은 원자와 원자의 결합 방법만 바뀌는 것이므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턴이 가지고 있던, 물론 돌턴은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위대한 물리학자지만 시대를 봐봐요.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인 거잖아요. 200년도 더 전인 거잖아요. 그때 이 정도로 주장을 했으면 훌륭한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장이 틀렸다고 비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은 계속 연결고리처럼, 어떤 연결고리처럼 누가 이만큼 일을 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또 하나 이거 잘못됐네 하고 비난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과학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화합물을 만들 때 다른 종류의 원자들은 정수배로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 정수배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까도 말했던 배수비례 법칙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내용 중에 일정 성분비례 법칙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동시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살펴봤듯이 실제 원자는 어떻게 돼요? 쪼갤 수 있죠. 그렇죠. 원자는 그 안에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는 원자는 그 안에 양성자나 중성자 등으로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어떤 본 물체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핵 분열 중성자를 원자에다 우라늄 같은 데다 때려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얘를 분열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분열하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현대 문명에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 분열을 이용해서 하나는 주소자를 늦게 붕괴를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발전소가 되는 거고 핵발전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에 붕괴시키게 되면 이게 핵탄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핵은 분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 같은 데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보게 되더라도 여기는 중성자가 더 가벼운 물질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가벼운 물체 두 개가 수소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원자는 다른 원자로 실제는 바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어요.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동위원소는 성질을 거의 같으나 질량값은 달라요.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 등등등 하는 얘기를 설명을 했었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이 다른 원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했던 거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돼요.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돌턴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돌턴의 업적을 여러분들은 이미지화를 딱 시켜서 여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작은 공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해둬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준비들을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돌톤의 원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을 거예요. 여기가 원자설의 첫 제창자예요.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요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J.J.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원자의 구조와 모형 중에서 톰슨 모델이 있어요. 톰슨 모델이라고 해서 이분이 조지프 존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J.J. 톰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간단하게만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머릿속으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상상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도 똑같이 영국의 물리학자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발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톰슨 모델 돌턴 모델에서 나왔던 거기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톰슨이에요. 톰슨. 그래서 톰슨의 주된 업적은 물론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어요. 질량 분석기를 만들었거나 우리 문명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자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동위원소도 발견한 분이 여기에는 J.J. 톰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주요 업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톰슨이 어떻게 전자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냐면 음극성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극성관. 여러분들은 아마 음극성관이라고도 들어봤고 크룩스관이라고도 들어봤을 테고, 또 하나 옛날 TV,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TV일지도 모르겠네요. 브라운관 TV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브라운관 TV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음극성관이나 크룩스관이나 브라운관이다. 여기에는 전자라고 하는 걸, 전자 중에서 날아가는 전자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의 방향을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서 조절해서 만든 게 우리 TV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거에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극성관을 이용을 해서 전자라고 하는 거에 정체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음극선 실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음극선의 질량을 처음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음극선의 질량을 처음으로 측정을 하면서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전하가 음극선을 만든 전하가 음전하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고, 그리고 또 하나 음전하가 원자보다는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매우 질량이 작은 음전하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전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음극성관 실험을 이용을 해서 전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를 발견을 하면서 원자 모델을 세웠어요. 원자 모델을 세웠는데, 원자 구조 모델을 세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푸딩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푸딩 모델이라고 해서 푸딩에 익숙하지가 않으면 건포도 빵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 건포도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풀렸어요. 그러면 그 건포도는 빵 속에 랜덤하게 박혀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 모델. 바로 그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원자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켰던 분이 여기에는 J.J. 톰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중요했던 거는 아직 원자핵의 개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또 하나 신경을 써놓고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J.J. 톰슨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음극성관으로 정말 여기에는 전자를 측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톰슨이 만들었던 여기에 푸딩 모델 또는 건포도빵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시대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톰슨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자라고 하는 정체는 알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핵이 없어서 원자를 이렇게 받고 전자가 어디엔가 랜덤하게 이렇게 이 안에 박혀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원자 핵의 개념을 찾아낸 분이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러더포드가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 자, 그러면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죠. 자, 여기는 이분이 러더포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델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용을 읽어보고, 그리고 이게 알파선 산란 실험 모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파선 산란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서 러더포드가 도대체 어떻게 원자핵을 찾아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서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러더퍼드는 핵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주된 업적은 여기에는 원자 핵을 찾아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방사능이 원자의 내부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으로 밝힌 분이 여기에는 러더퍼드예요. 이런 업적을 인정을 받아서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러더퍼드는 영국의 과학자인데 실제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뉴질랜드 알죠? 바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똑똑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수학과 물리학 같은 거를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서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나중에 어디에 응모를 하냐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영국하고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주는 장학금에 신청을 해요. 장학금에 신청을 해서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대학으로 가냐면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요.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면서 자기 연구 활동을 하고 다시 캐나다로 넘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서 다시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며 핵물리학 발달에, 다시 말해서 원자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던 분이 여기에는 러더퍼드예요. 그리고 이 러더퍼드가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내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좀 이따 나오게 될 닐스 보가 여기는 러더퍼드의 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톰슨도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톰슨도 이 톰슨의 제자가 좀 이따 있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그 러더퍼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브래그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엑스턴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 거, 엑스턴 회절 실험 들어봤어요? 엑스턴 회절 실험을 초기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엑스턴 결정학이라고 해요. 엑스턴 결정학의 시조가 됐던 브래그라든가, 또는 나중에 양자역학 해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보른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맨하탄 계획이라고 알아요. 맨하탄 계획에서 맨하탄 계획이 뭐냐면 나치하고 미국이 서로 경쟁을 할 때, 2차 세계대전에 경쟁을 할 때 맨하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핵폭탄을 만드는 계획이었었어요. 거기에 리더가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오펜하이머도 여기에는 톰슨의 제자예요. 톰슨의 제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놓고 다시 우리의 주제인 러더퍼드로 이렇게 넘어와서, 러더퍼드는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가서 공부를 하냐면 캠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톰슨, JJ 톰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JJ 톰슨이 아까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자를 발견했다고 했죠? 그런데 JJ 톰슨 모델 생각나요? 맞아요. 푸딩 모델 또는 건포동빵 모델이에요. 거기에는 원자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 당시에 알파선 입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실험에 응용되고 있었어요. 알파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어떤 금속막 같은 거에 때려서 도대체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 하는 실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더퍼드도 알파선 입자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금속막을 이렇게 놓고, 방막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빛을 조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각도로 튀어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대학원생한테 시켜놓고 있다가 희한한 결과를 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은 이 실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게요. 여기에는 방막을 여러분들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파선이라고 하는 게 총알 정도 돼요. 총알 정도. 그러니까 종이에다 총알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틀림없이 다 막을 다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희한한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총알이 언젠가는 막을 못 뚫고 지나가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되돌아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이에다가 총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총이 종이를 다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사가 되거나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튕겨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되튕겨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러더퍼드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자의 중앙에 무언가 극성을 띤 물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낸 게 바로 그게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 원자핵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원자예요. 이게 원자가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바깥 공간을 이렇게 전자가 돈다라고 하는 이런 식 모델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있죠. 알파선 산란 실험을 어떻게 결과를 낸 거냐면, 일반적으로 알파선이 그냥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다 통과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찮게 원자핵이 가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때는 얘가 비껴나가서 산란이 되거나 아니면 되튕겨 나왔다라는 상상을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이렇게 찾아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러더퍼드의 위대한 실험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인류 문명에 중요한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거고,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해를 할 때 전자 혹성 모양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성,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혹성이 도는 모델 같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를 전자 혹성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양성자로 된 핵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모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핵의 질량이 대부분 모여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1000배 이상 크잖아요.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기는 러더포드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모양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인지들을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은 드디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드디어 제일 중요한 원자를 구성을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전자와 원자 핵을 존재에 대해서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해를 해봐요. 이해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한 명의 제자가 생겨요. 어떤 제자가 생기냐면 여기 러더포드 밑에 또 한 명 천재가 들어와요. 이분은 정말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전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아인슈타인하고 나중에 많은 논쟁을 하면서 양자역학에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누구? 맞아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바로 여기에는 러더포드의 제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쯤에서 닐스 보어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는 전자 궤도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래서 일단 이 모델을 수정한 게 닐스 보어의 첫 번째 업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거나 과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리드베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자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쵸?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파장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에 맞게 여기 있는 러더포드 모델을 닐스 보어가 수정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자, 이제 여기에 닐스 보어의 업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닐스 보어가 생각했던 원자 모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리고 여기는 현대 모델이에요. 현대 모델인 거고, 여기는 원자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왔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여기는 원자 모델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닐스 보어라고 하는 여기 물리학자는 이제 양자역학에 정말로 중요한 공헌을 하는 물리학자가 되는데, 근데 이분은 덴마크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막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려고 할 무렵이에요. 그때 유학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던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여기에는 톰슨 제자로 들어가요. 이쪽에 러더포드에 수상했던 톰슨 밑에 제자로 들어가요. 제자를 들어갔다가 약간 여기 톰슨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잘 안 맞았나 봐요. 성격이나 이런 게. 그래서 톰슨의 제자였던 여기에는 좀 더 밝고 쾌활한 여기에는 러더포드 밑에 제자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러더포드 모형이라고 하는 걸 봐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러더포드 모델에서 여기 전자 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 리드베르 공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분광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소에서 나오는 원소를 가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스펙트럼이 나오잖아요. 분광선이라고 하는 거. 그 선에 대해서 리드베르가 파장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아직 도대체 어떻게 원자 모델을 만들어야 그 공식에 합당한가 하는 실제 모델을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예측을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 러더포드의 제자였던 여기에는 닐스 보어가 저 궤도를 수정을 해서 드디어 리드베르 공식에 맞는, 다시 말해서 원소의 스펙트럼에 맞는 모델로 바꿔요.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불연속적인 원자 궤도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 궤도 모양을 만들 때 어떤 개념을 끌고 들어오냐면, 여기에서 좀 이따 나오게 될 여기에는 막스 플랑크가 발견을 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개념, 양자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띄엄띄엄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는 러더포드의 모델을 수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하다라는 건 뭐냐면,
띄엄띄엄하다라고 하는 게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불연속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N1, N2, N3로 이렇게 궤도를 가져서 이 사이에는 어떤 값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전자라고 하는 거는 양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궤도에만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불연속적인 원자 궤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 방출 없이 안정해요. 이 상태에서 에너지 방출 없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자기에 알맞는 궤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맥스웰이 만들어낸 전자기 방정식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돌면은 이것도 무슨 운동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 되는 거죠. 가속 운동이 되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돼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잃게 되고 언젠가는 원자 핵으로 말려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원자 핵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면은, 왜냐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이고 원자 핵은 플러스 극성인 거잖아요. 중성자는 극성이 없는 거고, 현대과학으로 봐도. 그러니까 플러스 극성이 마이너스 극성을 당기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은 원자 핵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전자가 원자 핵 속으로 가서 다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물질계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또는 여기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난제였었어요. 난제였었는데 여기는 보호가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안정상태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는 에너지 방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 양자화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이 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궤도에서 빛이 떨어질 때나 또는 빛이 올라갈 때를 설명을 하면서 빛이 떨어질 때 방출되는 이 에너지 양을 계산을 해서 아까 말했던 리드베르 공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를 리드베르 공식에 타당한 실험 모델을 저렇게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구조를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 공식에 맞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소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는 틀림없이 어떤 궤도에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개념을 막스 플랑크가 만들어낸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드디어 양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양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에너지 덩어리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덩어리를. 바로 그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해서 바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밖으로 떨어질 때는 여기에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올라갈 때는, 윗궤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닐스 보어의 모델이다라고 보고, 이 닐스 보어가 나중에 아인슈타인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 체계를 완성을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요. 결정적으로 공헌을 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닐스 보어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갔을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대 모델을 들어라라고 한다면 전자는 이렇게 궤도를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냐면 전자운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전자는 실제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궤도에 있지를 못해요.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알려면 운동량이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위치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는 델타 P라고 써요.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뜻하고,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을 뜻해요. 근데 이 값 자체가 플랑크 상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를 4파이로 나눈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물리량을 측정을 할 때 하나를 정확하게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 반대도 성립을 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전자의 궤도를, 이렇게 돈다는 전자의 궤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운동량 자체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다음 전자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식 개념이 새로 그린 모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자운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양은 여기는 전자 구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전자 궤도가 없고 전자가 발견된 확률로서만 존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어줄까요? 핵의 전자를 확률법화에 따라 나타나게 하는 전자 구름 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전자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전자 궤도가 없고, 다시 말해서 이런 특정한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없고 단지 발견될 확률만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발견을 하게 되면은 운의 모양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전자는 거기에서 명확하게 검출이 돼요. 바로 그런 식 모양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설명을 하면은 이건 이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건 누구 모델? 그렇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전자가 랜덤하게 박혀있는 푸딩 모델, 다시 말해서 톰슨 모델이 되는 거죠. 이거는 누구 모델?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포드 모델이 되는 거죠.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고 전자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원소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서 러더포드가 이렇게 닐스 보어가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기는 러더포드 모델, 그리고 여기가 닐스 보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닐스 보어.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현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뭐 등등등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걸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았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았냐면, 첫 번째, 빛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빛은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논쟁. 그래서 뉴턴은 빛은 입자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영의 실험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렇지가 않고 빛은 다시 입자설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광량자설을 주장을 할 때 막스 플랑크가 발견을 한 양자화 되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에너지는 띄엄띄엄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양자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광량자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방금 배운 여기 있는 닐스 보어도 프랑크가 발견을 한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자가 띄엄띄엄한 값을 갖는, 다시 말해서 궤도를 갖는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나 여기에는 보어의 닐스 보어의 원자 구조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드디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양자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막스 플랑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의 구조와 모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는 어떤 얘기냐면, 드디어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 플랑크 상수라는 개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양자역학 또는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탄생이 됐나 하는 그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서 맞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